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11월도 굵직한 이슈들이 정말 많았네요. FOMC, 미국의 중간선거, 또 물가 지표를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흔들거리는데 국내 증시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가운데 대단히 강합니다. 연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머금고 있는데요. 연말 랠리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 또 중요한 것은 어떤 쪽에 주목을 해야 될까?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기다리던 중간선거, 우리가 기다리죠, 왜? 중간선거 지나면 주가가 거의 올랐다고 하니까. 네. 그런데 막판 혼선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어떤 판도 변화들, 주도주의 흐름들을 친환경은 이제 안 되고 에너지 이런 쪽으로 가느냐? 그다음에 IRA 법안이 조금 수정되면서 자동차나 눌렸던 쪽이 갈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일단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중간선거 이후에는 대부분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야당이 이겼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른 당이죠. 야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했던 경우는 한 4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4번이 2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내봤더니 한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게 제일 주가로는 베스트 시나리오죠. 네. 예. 근데 물론 모든 게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예전과 다르게 또 고물가,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편일조, 그때 그랬으니까 이렇게 좋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건 중간선거 전에 항상 또 증시가 안 좋았고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되잖아요. 네. 어느 당이 되든 간에. 그리고 또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또 심판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남은 2년 동안은 실수를 안 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항상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예상과 좀 다르게 좀 민주당이 좀 선전하는 쪽으로 좀 나오고 있죠. 특히 상원 쪽에서 아마 조지아주 같은 경우 결선 투표를 좀 들어갈 것 같은데 민주당이 좀 이긴다면은 민주당이 또 이제 과반을 또 차지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사실 좀 증시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화당이 만약에 이제 상하원을 다 장악을 하면 좀 재정 지출이 좀 줄어들면서 좀 인플레 우려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사실 기대감도 좀 일부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좀 없어지면서 미국 증시가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고물가 고금리 시대 자체가 지금 당장 공화당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물가가 급락을 하고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제한적인 이슈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 업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미국에서 친환경주가 좀 강했던 것처럼 오늘 한국에서는 그 풍력주들이 좀 굉장히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주들한테는 또 좋은 어떤 이제 뉴스들이 좀 나왔지만 공화당이 됐다고 해서 IRA 법안을 안 하고 친환경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속도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이제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중간 선거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앞으로 있을 그 미국의 어떤 이제 친환경 법안이 계속해서 이런 투자들이 어떻게 좀 이어질지,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숫자로 보여줄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기대감은 다 반영을 했는데 숫자가 좀 나오는 그런 구간이 좀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세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네, 정책의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친환경이 갑자기 사라지고, 또 IRA 법안도 공화당이 하원 잡았다고 해서 확 바뀌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이전의 추세대로 가면서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어쨌든 시장에는 긍정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냐 보면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고요.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은 사실 보면 주춤주춤 하는데요. 코스피가 강한 이유는 아무래도 차이나론, 외국인의 그 자금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연속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최근에 증시가 강한 거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낙폭과대, 특히 이제 공매도가 쇼커브링 들어왔다. 네.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오히려 공매도 정보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공매도에 의한 그 환매 때문에 올라갔다고 좀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오른 거는 낙폭과대보다도 사실 지금은 저는 좀 가장 컸던 게 결국 달러 약세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달러가 지금 굉장히 오늘도 보니까 지금 1,360원대까지 네.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좀 달러가 좀 약해졌을까? 이건 결국에 이제 연준이 먼저 힌트를 줬죠.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고 멘트는 했지만 인상 속도를 좀 늦추겠다. 그러니까 이제 끝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세게 밟다가 이제 페달을 좀 얇게 좀 밟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 긴축도 서서히 좀 끝을 향해 가는구나. 이게 좀 컸던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지금 상대국 통화죠. 유로화가 제일 중요한데
요즘에 유럽 천연가스 얘기하시는 분이 없죠. 요즘에는 한참 높았는데 네. 천연가스 가격이 그냥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전기요금 좀 떨어지면서 이제 유럽 경기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유로하고 좀 반등을 해줬고 또 거기에 엔화도 지금 요즘에 좀 개입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상대적으로 좀 강할 수가 없는 환경에서 영국도 정치적으로 좀 어느 정도 네, 안정이 맞습니다. 됐고. 예, 영국도 한참 리스크가 좀 있었죠, 네네. 사실은. 거기에 이제 또 결정타를 날린 게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좀 네. 이제 끝나간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 경기 이러면 좋아지겠지. 그럼 이건 달러의 악세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뭐 누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게 순서대로 좀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의 이 달러의 약세가 좀 가속화되면서 외국인 연일 매수하고 그러면서 한국 증시가 좀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단지 그냥 많이 빠져서 공매도 환매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제 중간 선거가 약간 그 이벤트 성격적인 거라. 왜냐하면 중간 선거를 뭐 달마다 하는 건 아닌데 물가는 지금 어쨌든 추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10월, 11월 적어도 연말까지의 물가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가 긴축의 속도나 증시의 영향이 클 텐데 고점이 꺾인 듯 또 뭐 고공행진하는 듯 좀 헷갈립니다. 근데 일단 이제 지금 뭐 지난주까지 이제 뭐 이번 주 초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 네. 이제 이번 그 CPI죠. 소비자 물가에서 8.1 정도 예상하는데 오늘 블룸버그에서 나온 또 데이터를 보니까 뭐 평균 7.9도 나오고 7.9, 예, 그러던데. 7.9로도 예. 또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7자가 좀 보이기 그러게요.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8자보다는 좀 7자에 좀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문제는 근원 CPI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나 이런 음식료 가격을 제외한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꺾여야 되는데 이게 아마 6.5 정도 나올 거는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쉽게 꺾이기는 어려운 게 아무래도 주거비가 거기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거비는 잘 안 내려가죠. 네. 그래서 결국엔 뭐 헤드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는 좀 안정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원 물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 움직임이 좀 다를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시장도 이 고물가에 좀 약간 적응을 해버렸죠. 그동안 정말 올해 2월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런 물가 때문에 증시가 정말 힘들었는데 어느새 좀 시장은 그런 거에 좀 덤덤해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물가가 증시에 미친 영향력이 좀 감소했고 또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게 어차피 내년에는 상승률은 둔화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엽기저 효과가 생기죠. 올해 물가가 너무 높았는데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는 전년 대비해서 비교를 하거든요. 올해 높으면 내년 엽기저가 그렇죠. 생깁니다. 예.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떨어져요. 거기다가 고유가 또 가장 큰 게 주거비인데 주거비는 주택 가격이 1년 후행하거든요. 올해 4월부터 미국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기지 금리 때문에. 그럼 내년 1분기 지나면 주거비마저도 다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냐. 이거 뭐 어차피 시간 문제 아니냐. 그리고 금리 상승 속도도 둔화될 거고. 그래서 이번에 물론 또 높게 나오면 단기 변동성은 커질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예전처럼 또 물가가 높게 나왔다고 증시가 이제 또 한번 저점을 깨고 무너지고 시스템 리스크를 하고 그런 흐름은 좀 이제는 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시장 이슈들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가 있는데 일단 뒤로 미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오늘 주제는 연말 랠리가 있을 것이냐, 어디에 주목할 것이냐가 중요하니까요. 그걸 보고 뭐 섹터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중국 얘기는 뒤쪽에 좀 여쭤보겠고요. 어려워도 갈 주식은 간다. 주목해봐야 될 이야기하고 내년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 전망 전에 오늘 우리 주제가 연말 랠리 있을 것이냐 이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을 어느 정도 좀 듣고 뭐 내년이나 섹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흐름들로 네, 연말에 좀 더 고점을 높이면서 우리가 갈 수 있나요? 지금 뭐 이미 시작은 된 것 같고요. 네. 지금 벌써 좀 증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뭐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적이 1년 만에 거의 처음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랠리가 좀 시작이 되면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예. 쉽게 꺾이진 않습니다. 뭔가 변수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래서 뭐 충격적인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뭐 꼭 연말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어쨌든 지금 제일 좀 문제가 이제 연말에 항상 그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때문에 네, 이제 네. 흔들리는 것들 있잖아요. 올해 좀 해소가 될 것 같더니만 또 노이즈가 있네요. 그게 이제 또 세금 이슈가 아직 해결이 안 되다 그러게요. 보니까 네. 그래서 중소형주는 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네. 세금 문제 때문에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대형주는 좀 외국인 수급에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쪽은 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에 대한 흐름들로 정해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말이나 연초나 이제 이 전망은 묶여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큰 그림들을 그리면서 국한에서 연말까지가 아니라 내년 그림들이 나오는 건데요. 내년 증시 전망의 자료들도 쭉 나오고 있어요. 지수 밴드로 보면 저점은 한 2,000부터 2,600 대략 범위가 아닌가 싶은데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변동성 자체가 위험은 아니다. 이런 그 타이틀로 이 연간 내년 전망자를 냈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제 저희 이제 그 이베스트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베스트 저희 당사에서는 내년 이제 PBR이죠. PBR 지금 한 배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2,600에서 650 정도 되는데 네. 자연히 이익이 어쨌든 나오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850이 PBR 한 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시기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그 레벨까지는 저희는 좀 보고 있고. 2,850이요? 네, 2,850이 와, PBR 한 배입니다. 왜 이렇게 높아 보이지? 2,850이? 옛날 같으면 이게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하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이것도 참 이게 높은 거 아닌가 이 생각 네. 들겠지만 근데 그래봐야 PBR 한 배예요 거기가. 네. 그래서 PBR 자체가 변하니까. 네, 변하니까요. 그리고 또 내후년 되면 또 바뀌죠. 그쵸. 내후년 되면 3,000이 넘어갑니다. PBR 한 예. 배가.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그래도 나쁘지 않게 보는 거는 일단 모두가 경기 침체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증시가 미리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굉장히 빠르게 선행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경기 침체가 왔던 해에는 증시가 나빴던 적이 없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아, 그래요? 예. 근데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 그 전해의 주가가 되게 안 좋아요. 예. 미리 선반영을 해서. 근데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냐면 그 다음에는 또 경기가 회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그걸 또 먼저 반영합니다. 그래서 참 이거를 좀 이 메커니즘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좀 두려움이 아니라 좀 기회를 찾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고, 근데 저희도 뭐 이렇게 막 급하게 올라간다, 막 이렇게 모든 업종이 올라간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증시 반등도 좀 울퉁불퉁은 할 거예요. 좀 올랐다가 또 약간 노이즈가 끼면서 이렇게 범피로드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 것처럼 중간중간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여전히 지금 뭐 2,400인데 여기가 비싸다고 좀 할 수 없거든요. 아직도 좀 PBR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0.89배고 지금 현재 만약에 그냥 이 지수대가 내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PBR이 올라가니까 네, 자산 가치 올라가니까. 0.8배예요. 네. 내년 기준으로. 그럼 지금 금융위기 수준이에요, 지금. 내년으로 보면은. PBR 0.8배가 옛날 리먼 사태 때 그 PBR 지수거든요. 네. 근데 위기가 안 온다면 지금 지수대를 내년으로 이게 넘겼을 땐 굉장히 또 저평가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두려움을 갖지 말고 오히려 그런 두려움이 나올 근데 때 자산 가치로만 보면 그런데 분명히 네. 이익의 훼손은 또 어쨌든 가시화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의 훼손이 네. 있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제조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막 적자 보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PER 변동성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PER 보면 막 10배 넘어가니까 네. 이제 일각에서는 비싸진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보지만, 근데 우리 코스피는 좀 무형제보다는 유형제가 많기 때문에 항상 PBR로 보는 게 좀 맞다. 그래서 PBR 0.8배에서 항상 1.2배 사이로 왔다 갔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훼손되는 건 좀 이미 반영을 했고 내후년에는 또 반대로 돌아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0.9배가 안 되는 이 지수 때 그렇게 좀 비싸진 않다.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 뭐 이렇게 강세장이 뭐 정말 V자 반등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퉁불퉁하니까 그 불퉁할 때 좀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좀 해보시는, 그러니까 두려울 때 좀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를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있었던 해에는 주가가 빠진 적이 없다. 아이러니한 얘기를 해주세요. 네. 선반영이죠. 항상. 네, 그죠? 선반영입니다. 예. 좋은 것도 선반영하고 악재도 선반영하는 주식시장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섹터나 종목별로 전망들을 좀 볼 텐데요. 증권사들이 전망한 유망 섹터들 리스트를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역시 뭐 발구는 제일 보면 뭐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조선, 친환경 뭐 이런 쪽으로 보이는데 제일 많은 건 반도체하고 결국 이제 2차 전지예요. 왜 이베스트는 왜 안 넣으셨어요? 염승환 이사님께 직접 말씀 들으려고 안 넣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유망 섹터는 비슷합니까? 좀 다르습니까? 네. 일단 이제 뭐 반도체는 저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최악이니까 오히려 투자할 때 아닌가. 원래 반도체는 좀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네. 이 사이클 산업은 좋을 때 투자하면 안 되고요. 항상 좀 무너지고 악재들이 노출됐을 때. 근데 그 상황에서 뭔가 어느 시점에서 한 6개월 안쪽에 터닝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보일 때 그때 주가가 돌아서는데
지금 보시면 뭐 4분기에 하이닉스 적전한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주가 올라갑니다. 되게 좀 아이러니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감산을 시작을 할 거고 삼성전자도 어쨌든 뭐 감산을 안 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공급을 늘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년 2분기부터는 좀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지금 굉장히 또 밸류도 낮기 때문에 저도 역시 좀 내년도 좀 매력 높다.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저는 장비 업체도 네.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를 소부장 아니면 콕 집어서 장비? 장비 쪽이 네. 좀 괜찮다고 보는데 네, 특히 네. 장비 쪽에서도 인프라 장비 있잖아요. 지금 네. 삼성전자가 업황과 상관없이 일단 삼성전자 특징이 공장부터 일단 지어놓습니다. 예. 초기에 공장 지을 때 그 인프라 장비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업황 좋을 때 이제 장비를 다른 걸 입고를 시켜요. 그래서 인프라 장비 쪽 좋고 또 한 가지가 SK하이닉스가 지금 중국 공장이 좀 굉장히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중국 공장을 대체할 공장들을 몇 개 만들어 놔야 돼요. 예비책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공장 투자가 들어가니까 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어쨌든 하이닉스도 그런 투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2차 전지도 역시 저도 좋게 보는데 다만 지금은 좀 참자. 일단 밸류가 좀 너무 높아졌어요. 네. 뭐 LG엔솔도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140조 넘었는데 지금 CATL이 180조거든요. 거의 좀 붙어버렸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밸류 매력이 떨어져서 좀 변동성이 커질 때 관심 가지시고 조선주가 요즘에 좀 안 좋잖아요. 얘기들 좀 많이 하시지만 그 이유가 수주가 좀 꺾이고 있죠. 그래서 수주 산업이라서 좀 주가 안 좋지만 반대로 내년엔 또 실적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진할 때 저는 뭐 조선주도 관심 갖는 거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밖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조선 섹터 좋게 보셨고요. 또 이제 뭐 섹터가 이렇게 확연하게 그쪽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큰 섹터가 있다고 하면 또 약간 중간 규모의 섹터들도 예를 들면 뭐 방산이나 원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모멘텀이 살아 있잖아요. 네. 또 좀 좋게 보시는 섹터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올해 태조 이방원 너무 네. 좋아서 네. 좀 내년에는 좀 그렇게까지 좋을까 좀 그래요. 왜냐하면 네네. 기대감을 좀 많이 땡겼었군요. 이미 너무 또 선반영을 네, 좀 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내년도에 좀 봤을 때는 좀 올해 안 좋았던 것 중에서 좀 자동차 부품 괜찮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주고 되게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 업체들 중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전동화 부품이죠. 네.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 말고요. 네. 전동화 쪽에 좀 특화된 그런 부품 회사들이 이번 3분기 실적도 보니까 실적들도 이제 조금씩 터닝하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이제 미국에 투자를 또 해야 되잖아요. 결국 전동화 쪽에 대해서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완성차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되게 안 좋죠. 완성차도. 그러니까 자동 완성차보다는 부품 업체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예. 저도 근데 완성차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내년에 재고 증가해서 인센티브 늘어서 내년 실적 망가질 거, 약간 좀 꺾일 거다. 네. 이 우려인데 근데 그거 반영해서는 PER이 4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하방은 거의 단단하다. 근데 이 상태에서 내년에 미국이 재고가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재고가 크게 안 늘고 오히려 수요가 좀 증가하는 사이클로 간다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소비가요 생각보다 되게 단단하고요 여전히 대기 수요 많고 또 일부에서는 미국 자동차는 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또 다른데 미국 쪽은 굉장히 또 성장을 할 거라는 의견들도 좀 간간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렇게 안 좋은 악재들만 반영된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런 또 미국 쪽에서 좋은 모멘텀들이 나와준다면 네. 현대차 주가는 또 굉장히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모두가 좀 안 좋게 보고 있지만 완성차도 그래서 좀 싸졌으니까 한번 좀 관심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예, 또 염승환 이사님이 주목해 보시는 섹터 그 정도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쪽을 더 이야기를 끌어내야 되니까 또 있으신가 남아 있는 네. 게 정리 좀 이제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을 주가는 상당 부분 선반영했다. 네. 예. 그러나 울퉁불퉁이라고 표현하신 게 변동성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이 지금 예를 들면 연말 좋게 보지만 또 확 들어가기 어려운 거잖아요. 네. 뭐 물려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점을 그러면 언제를 보고 좀 늘리고 줄이고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짜가는 게 좋을지 마무리 전략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는 이제 먼저 큰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은 게 뭐 항상 경기 침체 때 뭐 증시가 나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 그건 아니지만 네. 내년에 우리 한국 증시가 좀 좋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제조업 사이클이 시작이 됐어요. 한국은 제조업 국가거든요. 무형제 국가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간 저금리 그다음에 저물가 때문에 아마존을 중심으로 한 미국 빅테크만 올라갔던 시기였어요.
우리 한국도 네이버 카카오가 좋았죠. 근데 그 사이클이 끝나버렸죠, 사실상. 그리고 이제는 제조업으로 가거든요. 미국의 엄청난 투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제조업 사이클이 왔다고 또 아무 데나 하시면 안 되고 미국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기가 지금 굉장히 지금 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조업 그 공급망을 구축을 하면서 그 사이클이 시작됐는데 공교롭게 거기에 또 핵심 위치를 차지한 게 한국의 반도체 2차 전지입니다. 네. 시총도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이 움직여주면 주가 지수도 또 덩달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나스닥보다는 내년도에는 한국의 코스피가 더 좋은 성과를 좀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제가 왜 울퉁불퉁 말씀을 드리냐면 유동성 장세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돈을 펌프질해서 가면은 쭉 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중간중간 그러니까 중물가 중금리 시대로 가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약간 뭐 재고 조정이 중간에 또 나오면서 흔들리는 과정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장비나 뭐 2차 전지에서도 요즘에 광물 관련 기업들이 좀 네. 좋잖아요. 그쪽 섹터, 또 자동차 전장 부품, 이렇게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미국 쪽에 집중하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흔들릴 때 한번 모아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초만 지금 말씀하신 그 유망 섹터 자막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디테일이 있어요. 반도체 전체 보라는 이제 반도체는 장비 쪽, 네. 2차 전지 좋지만 소재 쪽, 광물 쪽, 그죠? 네. 자동차도 뭐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지만 전장 부품 쪽 네, 그런 맞습니다. 쪽을 딱 꼽아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딥사이트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연말장에 대한 우리 희망과 그림 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